당장 돈 내놓으라니까! 폭우가 쏟아지는 새벽 시장 골목 생선가게 앞에서 노인은 두 남자에게 밀쳐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생선 오물과 빗물이 뒤섞인 바닥 위로 노인의 몸이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가방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장사해서 겨우 모은 돈이 그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손 당장 안 놔? 빗속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울렸고 여자는 남자의 손목을 단숨에 꺾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른 후 벌벌 떨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쓰러진 노인을 구해준 여자에게 곧 밝혀지게 될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적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는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려면 한참 멀었고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 덮여 있었어요. 서울 변두리의 한 재래시장 골목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굵은 빗줄기가 쉴 새 없이 내리꽂혔고 좁은 골목 바닥에는 빗물이 넘쳐 흘러 작은 개울처럼 흘러가고 있었어요. 낡은 천막 차양 아래로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고 그 물줄기가 다시 바닥을 적시며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빗소리가 얼마나 요란했던지 불과 몇 걸음 앞에서 누가 말을 해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새벽 시장 골목은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생선 파는 소리, 채소 파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로 왁자지껄하던 그 골목이었는데 새벽이 되자 셔터를 반쯤 내린 가게들만 줄지어 서 있었어요. 불 꺼진 정육점, 문 잠긴 채소 가게, 빗물에 흠뻑 젖어 힘없이 늘어진 비닐 차양들. 장사 준비를 막 시작하려던 상인 몇몇이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장사를 앞두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시간인데 이 폭우 탓에 다들 몸을 잔뜩 웅크린 채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끔 길고양이 한 마리가 처마 밑으로 몸을 피하며 지나갈 뿐 골목 안은 빗소리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요함을 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골목 안쪽 생선가게 쪽이었어요. 처음에는 뭔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다음은 고함이었어요. 새벽의 고요함을 찢는 듯한 크고 거친 목소리였죠. 돈 내놓으라니까. 늙었다고 봐줄 줄 알아? 팔뚝에 시퍼런 문신을 새긴 덩치 큰 남자 둘이 70은 넘어 보이는 노인의 멱살을 거칠게 잡아채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새벽 장사를 위해 전날 밤부터 손질해 진열대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생선 상자들이 와르르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광어며 고등어며 우럭이 빗물에 섞여 골목 바닥을 이리저리 구르고 있었어요. 스티로폼 상자가 발에 채여 부서지는 소리, 생선이 바닥에 철썩 부딪히는 소리가 빗소리와 뒤섞였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빗물 냄새, 젖은 스티로폼 냄새가 한꺼번에 뒤엉켜 새벽 골목 안을 진하게 채웠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노인은 있는 힘을 다해 작고 낡은 검정 가방을 가슴에 꼭 껴안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전날 하루 종일 생선을 손질하고 팔아서 모은 돈이 담긴 가방이었어요. 손이 눈에 띄게 떨렸고 쪼그라든 어깨 너머로 공포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묻어났습니다. 평생 두 손으로 일해서 하루하루 살아온 노인이었어요. 남들이 아직 잠든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나오고 손이 곱도록 생선을 다듬고 하루가 다 저물어서야 집에 돌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 작은 가방 안의 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치 땀이었고 하루치 삶이었어요. 이건 오늘 장사한 돈이야. 제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짧은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었는지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고작 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신 남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거칠게 노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노인의 발끝이 바닥에서 들릴 듯 말 듯 흔들렸어요.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던 상인들은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 상인은 손에 쥔 행주를 너무 꽉 쥔 나머지 손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눈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 덩치들에게 맞섰다가는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발을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보고 있었지만 나서지 못하는 것. 그것이 그날 새벽 그 골목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 쪽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새벽 빗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일정하고 단단한 걸음이었습니다. 밤새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특전사 하사 한서윤, 28살이었어요. 옷은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등에 맨 배낭도 빗물을 잔뜩 머금어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밤새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한 몸이었어요. 근육 하나하나가 피로를 호소하고 있었을 텐데도 걸음걸이만큼은 여전히 반듯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랜 훈련이 몸에 새긴 자세였어요. 새벽 찬 공기와 빗물이 뒤섞인 그 골목을 서윤은 그렇게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서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귀가 먼저 반응했어요. 눈이 빠르게 어둠 속을 훑었습니다. 생선가게 안쪽 환한 불빛 아래 2명의 남자와 1명의 노인. 바닥에 나뒹구는 생선들. 노인의 떨리는 손. 가슴에 꼭 껴안은 작고 낡은 검정 가방. 그 장면 전체가 채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서윤의 머릿속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서윤의 눈빛이 조용히 달라졌습니다. 눈 안에서 무언가가 결정되는 것 같았어요. 망설임 같은 건 없었습니다. 발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 순간 문신 남자 하나가 노인을 잇는 힘껏 밀쳐버렸습니다. 노인은 중심을 잃고 그대로 뒤로 넘어지며 생선 상자 위로 쓰러졌어요. 등이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새벽 골목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서윤의 귀에 꽂혔어요. 서윤의 발걸음이 더 빨라졌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았는데도 묘하게 서늘하게 들렸어요. 새벽의 찬 공기 속에서 그 목소리는 더욱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문신 남자 하나가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코웃음을 쳤어요. 다치고 싶지 않으면 상관없는 일에 끼지 마.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 남자의 팔목을 잡아챘어요. 그리고 그대로 꺾었습니다. 특전사 훈련으로 다져진 손목 압박이었죠. 관절이 꺾이는 순간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아, 이거나. 폭행 현행범입니다. 계속할 겁니까?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흥분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그 차분함이 더 서늘하게 느껴졌죠. 다른 남자가 욕설을 내뱉으며 달려들었습니다. 서윤은 몸을 옆으로 비틀며 발로 남자의 다리를 정확하게 걸어 넘어뜨렸어요. 묵직한 몸이 새벽 골목 바닥에 쓰러지며 빗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빗속에서 짧고 빠른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딱 상대를 제압할 만큼만이었습니다. 밤새 훈련으로 단련된 몸이 생각보다 먼저 움직인 것이었어요. 두 남자는 결국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새벽 골목 바닥에 엎어진 채 욕설을 퍼붓더니 서로를 부축해 비틀거리며 골목 밖으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도망치던 남자 하나가 골목 입구에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내뱉었죠. 두고 봐. 새벽 빗소리에 섞여 사라진 그 한마디는 그저 분풀이처럼 들렸습니다. 위협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이후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갖게 될지는 그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새벽 골목에는 뒤엎어진 생선 가게와 쓰러진 노인, 그리고 서윤만 남았어요. 빗줄기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상인들이 천천히 고개를 내밀었어요. 누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끝까지 나서지 못했다는 무게가 새벽 골목 안에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빗물과 생선 비린내가 뒤섞인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노인의 등 뒤로 손을 넣어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바지 무릎이 빗물에 흠뻑 젖었지만 서윤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보다 먼저 노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손등에는 긁힌 자국이 나 있었어요. 바닥을 짚은 손이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이 든 손이었어요. 남들 다 잠든 새벽부터 나와 평생을 일해온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 이렇게 떨리고 있었어요.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인 곁에 있었어요. 새벽 빗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두 사람은 그렇게 잠시 바닥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짧은 새벽의 순간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될 줄을요. 노인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무릎을 꿇은 채 노인의 등을 천천히 받쳐 올렸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급하게 일으키다가 오히려 더 다치는 경우를 서윤은 훈련 중에 여러 번 봐왔으니까요. 그런데 노인을 일으켜 세우는 순간 서윤의 코를 진한 냄새가 파고들었습니다. 비린내였어요. 보통 비린내가 아니었습니다. 노인이 쓰러지면서 뒤집힌 생선 상자 위로 온몸이 덮인 것이었어요. 광어 내장물과 고등어 비늘, 생선, 핏물이 섞인 오물이 노인의 등과 팔 머리카락까지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빗물까지 뒤섞이면서 냄새가 더욱 진해졌어요. 숨을 들이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상인 하나가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설 만큼이었어요. 하지만 서윤은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인의 팔을 단단히 붙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노인의 무게가 서윤의 팔에 실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몸이 이렇게 가벼워져 있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을 아프게 했습니다. 노인은 겨우 몸을 일으켜 생선 상자 위에 걸터 앉았어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오르내리는 게 한눈에 보일 만큼 숨이 가빴어요. 머리카락은 생선 오물에 젖어 이마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고 점퍼 등짝에는 비늘 조각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바지 무릎 아래로는 생선 핏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냄새는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독하게 올라왔습니다. 서윤은 잠시 노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눈 주변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손등에는 바닥에 긁힌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서윤은 말없이 배낭을 내려 지퍼를 열었어요. 훈련용 배낭 안쪽에 챙겨두었던 수건을 꺼냈습니다. 이미 빗물에 조금 젖어 있었지만 그래도 쓸만했어요. 서윤은 수건을 들고 노인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노인의 이마와 뺨에 묻은 오물을 닦아냈어요. 노인이 깜짝 놀라 몸을 뒤로 뺐습니다. 아이고, 됐어요. 내가 할게. 가만히 계세요. 서윤은 짧게 말하고 다시 수건을 움직였습니다. 노인의 이마를 닦고 머리카락에 붙은 비늘 조각을 털어냈어요. 뺨에 튄 오물도 닦아냈습니다. 노인은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지만 이내 가만히 있었어요. 서윤의 손길이 너무 자연스럽고 거침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을 하는 사람처럼요. 점퍼 등짝에 붙은 비늘도 손으로 털어냈습니다.
수건으로 등을 닦아내자 생선 비늘이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어요. 냄새는 여전히 진했지만 그나마 눈에 보이는 오물들은 어느 정도 걷어낼 수 있었습니다. 서유는 수건을 뒤집어 노인의 손등에 난 긁힌 자국도 가볍게 닦아냈어요. 깊게 베인 건 아니었지만 빗물에 젖어 빨갛게 부어오른 자리였습니다. 다친 데 없으세요? 서윤이 조용히 물었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숨만 고르고 있었어요. 서윤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빗줄기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수건을 접어 배낭 옆 주머니에 꽂아두고 천천히 일어나 가게 안을 둘러보았어요. 바닥은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 빗물과 생선 오물이 뒤섞인 채로 광어와 고등어와 우럭이 사방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부서진 스티로폼 조각들이 빗물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준비해 가지런히 올려두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서유는 잠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하나씩 집어 상자에 담기 시작했어요. 옷소매가 빗물과 오물에 흠뻑 젖어 무거워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광어 한 마리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상자 안에 올려놓았어요. 고등어를 주었고 우럭을 주었습니다. 부서진 스티로폼 조각들을 한쪽으로 밀어냈어요. 생선 비린내와 오물 냄새가 손에 진하게 배어들었지만 서유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훈련 중에 맡아온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노인은 처음에는 말리려다가 이내 포기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몸을 낮춰 서윤 옆에서 함께 생선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바닥에 나뒹구는 생선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어요. 새벽 빗소리만 골목을 채우는 가운데 그 조용한 손길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생선을 어느 정도 추스르고 나서야 노인이 천천히 주변을 살폈어요. 그리고 이내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아까부터 찾고 있었던 검정 가방이 보이지 않았어요. 가게 안을 한 바퀴 둘러보고 바닥을 훑어보고 진열대 아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가방은 없었어요. 그 남자들이 달아날 때 가져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루 종일 장사해서 모은 돈이 담긴 가방이었어요.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힘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것처럼 어깨가 푹 꺾였어요. 오늘 장사한 돈이 다였는데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었는지요. 단순히 돈을 잃었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에 나오고 찬물에 손을 담가가며 생선을 손질하고 하루 종일 서서 장사를 해서 모은 돈이었어요. 노인은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갈 택시비도 없네. 어떡하지?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이었어요. 서윤에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쳐버린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뱉어낸 말이었어요. 서윤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갑을 꺼냈어요. 빗물에 젖은 옷 주머니에서 꺼낸 지갑은 가죽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지갑을 열었어요. 안에는 병원 영수증 한 장과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서윤은 그 영수증을 잠깐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이름이 적힌 영수증이었습니다. 다음 주 병원에 가져가야 할 영수증이었어요. 그 옆에 있는 5만 원은 어머니 약값으로 남겨둔 돈이었습니다. 이번 달 남은 돈이 그게 전부였어요. 서윤은 영수증을 천천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폐를 꺼냈어요. 노인 앞에 쪼그려 앉아 그 손에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택시 타고 들어가세요. 노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서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거절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서윤의 표정이 너무나 담담하고 자연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억지로 주는 게 아니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노인의 눈가가 천천히 붉어졌어요. 입술을 꼭 다물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젊은 사람이 이런 꼴을 다 보고. 괜찮습니다. 서윤은 짧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노인이 일어설 수 있도록 팔을 부축했습니다. 노인은 한사코 혼자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서윤의 팔에 의지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윤은 골목 입구까지 노인과 함께 걸었어요. 큰 길에 나서자 빗속에서 택시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손을 들었고 택시가 멈췄어요. 노인은 택시 문을 열기 전에 서윤을 돌아보았습니다. 할 말이 많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빗속에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는 노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생선 오물 냄새가 배어있는 점퍼를 입은 채로였어요. 택시가 떠났습니다. 빗속으로 멀어지는 붉은 미등이 골목 어귀에서 사라졌어요. 서윤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새벽 찬 공기가 온몸을 파고들었어요. 텅 빈 지갑이 주머니 안에서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손을 내려다 보았어요. 손바닥에 생선 비린내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빗물로 씻어내려 해도 쉽게 가시지 않는 냄새였어요. 서윤은 그냥 그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부대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아직 한참을 더 걸어야 했습니다. 새벽 골목에는 빗소리만 남았어요. 뒤엎어진 생선가게 앞에는 부서진 스티로폼 상자 몇 개가 빗물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골목에서 있었던 일을 처마 밑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상인들만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새벽의 만남이 두 사람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 놓을 줄을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그날 새벽 일을 잊으려 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잊을 틈이 없었습니다. 부대로 돌아오자마자 다음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고 훈련이 끝나면 몸이 먼저 쓰러졌으니까요. 그래도 가끔은 생각이 났어요. 빗속에서 허리를 굽혀 인사하던 노인의 뒷모습이 생선. 오물에 젖은 채로 택시에 오르던 그 모습이 머릿속 한 구석에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외출이 허락된 날이었어요. 서윤은 어머니 병원에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시장 골목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들릴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골목 안쪽으로 향했어요. 그날 새벽 그 자리가 어떻게 됐는지 왠지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생선가게는 멀쩡하게 문을 열고 있었어요. 진열대 위에는 싱싱한 생선들이 다시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골목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그때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카페 앞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키에 굽은 어깨, 회색 점퍼. 틀림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그 노인이었어요. 노인은 카페 입구에 설치된 키오스크 앞에 서서 화면을 이리저리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눌러도 뜻대로 되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꾹꾹 눌렀다가 밀었다가 다시 눌렀다가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노인의 손을 잘 인식하지 못했어요. 나이가 들면 손끝의 감각이 얇아지고 건조해지는데 터치 화면은 그런 손끝을 잘 읽어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기계는 그런 사정을 봐주지 않았어요. 뒤에 손님이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그걸 느꼈는지 등이 더 굽어드는 것 같았어요. 눈치가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화면을 몇 번 더 눌러보다가 결국 옆으로 비켜서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원 세상이 죄다 이런 기계뿐이니. 나 같은 늙은이는 커피 한 잔 사 먹는 것도 이렇게 어려워.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서글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로 척척 눌러대는 것을 자신은 한참을 씨름하다 결국 포기해야 하는 그 서러움이었어요. 서윤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자연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서윤을 알아본 것이었어요. 노인의 굳어있던 얼굴에 금세 웃음이 번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그날 도와준 아가씨 아닌가? 서윤도 살짝 웃었어요. 옷차림이 아니어서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노인은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서윤은 키오스크 화면 앞에 서서 메뉴를 찾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차근차근 주문을 도왔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 주문됐습니다. 노인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덕분에 또 살았네. 요즘은 이런 기계 앞에 서면 꼭 바보가 된 것 같다니까. 우리 나이 되면 다 그래요. 기계가 문제지 내가 문제가 아닌데 왠지 창피하고 그래. 서윤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짧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기계가 불편하게 만들어진 거지 어르신 잘못이 아닙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서윤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위로를 받으려고 한 말도 아니었는데 그 짧은 한마디가 생각보다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골목 옆 국밥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노인이 먼저 제안했어요. 따뜻한 국밥이 커피보다 낫겠다고 했습니다. 서윤도 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침을 제대로 먹지 못한 참이었으니까요. 국밥집 안은 후끈했습니다. 가마솥에서 뽀얀 국물이 끓어오르는 냄새가 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감쌌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국밥 한 그릇씩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국물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을 때 서윤은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았어요. 며칠 동안 훈련식으로 버텨온 몸이었습니다. 뼈를 오래 고아 만든 진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이 녹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노인이 먼저 말을 건넸어요. 서윤이 어쩌다 군인이 됐냐고 묻는 말이었습니다. 서윤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깐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군인이었던 아버지 이야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반듯하게 군복을 입고 출근하던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자랐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그 뒷모습이 더 또렷하게 기억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노인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깊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윤이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을 때 노인의 눈빛이 잠깐 달라졌어요. 뭔가를 떠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두 사람은 이름을 소개했어요. 서윤은 한서윤이라고 했고 노인은 강진석이라고 했습니다. 짧은 소개였어요. 서로의 이름 말고는 더 묻지도 않았고 더 답하지도 않았습니다. 국밥집을 나서며 노인이 말했어요. 밥은 꼭 챙겨 먹게나. 군인도 밥 잘 먹어야 힘을 쓰지. 짧은 말이었습니다. 대단한 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왠지 오래 귓가에 남았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걸어가면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노인은 아직 국밥집 앞에 서서 서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윤이 돌아보자 노인이 손을 한번 들어 보였습니다. 서윤은 다시 앞을 보고 걸었어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 짧은 인사가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아주 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시장 골목을 벗어난 서윤의 발걸음은 버스 정류장을 향했습니다. 외출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오늘 안에 꼭 들러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한 종합병원이었어요. 낡은 건물이었지만
주차장은 늘 차들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아픈 사람이 많다는 뜻이었어요. 서윤은 익숙한 걸음으로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복도는 늘 그렇듯 환자복 차림의 사람들과 보호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 두 번째 병실이었습니다. 서윤이 그 병실 문 앞에 설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늘 비슷했어요.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과 막상 들어서면 마주쳐야 할 현실이 두렵다는 마음이 한꺼번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잠깐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어요. 4인실 병실이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어머니 박미숙이 누워 있었어요. 56살이었지만 병상에 오래 누워 지낸 탓에 얼굴이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한때는 동네에서 미인 소리 듣던 얼굴이었는데 백혈병 치료를 받으면서 살이 많이 빠졌어요. 뺨이 쏙 들어갔고 손등에는 링거 자국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항암 치료 이후로 많이 빠져 얇은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윤이 들어서는 소리를 들었는지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치자마자 웃었어요. 아픈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자식 앞에서는 아픈 티를 내지 않으려는 어머니의 오랜 습관이었어요. 왔어? 밥은 먹었고. 서윤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곁 의자에 앉아 얼굴을 살폈어요. 오늘따라 안색이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어젯밤에 잘 못 잔 거야? 어머니는 손을 내저었어요. 아이 나는 괜찮아. 너나 잘 먹고 다니는 거야?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위었어? 서윤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만날 때마다 같은 대화였어요. 어머니는 늘 자신보다 서윤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보호자를 걱정하는 것이었어요. 서윤은 그게 고마우면서도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가 서윤의 손을 슬며시 잡았어요. 링거를 꽂았다 뺐다를 반복한 손이었습니다. 핏줄이 도드라지고 피부가 얇아진 손이었어요. 서윤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쌌습니다. 차가웠어요. 병실 온도가 낮은 게 아니었습니다. 혈액이 제대로 돌지 못해 손발이 늘 차가운 것이었어요. 서윤은 어머니 손을 감싼 채 천천히 비볐습니다.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이러고 있어서.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빨리 나와서 나랑 같이 삼겹살이나 먹으러 가자. 어머니가 피식 웃었습니다. 서윤이 일부러 가볍게 말한 것이었어요. 무거운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병실에서만큼은 그냥 웃고 싶었어요. 어머니도 그걸 알았는지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별다른 말 없이 그냥 나란히 있었어요. 서윤은 어머니 손을 잡은 채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보였어요. 흐린 날이었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담당 의사가 들어왔어요. 서윤을 보더니 잠깐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서윤은 어머니 손을 한번 꼭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로 나온 의사는 차트를 들여다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최근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고 했어요.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골수 이식 이야기가 나왔어요. 적합한 기증자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가족 중에 일치하는 사람이 없으면 기증자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식 수술 자체도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서윤은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들어오긴 했는데 어딘가 멍하게 느껴졌습니다. 골수 이식 기증자 수술 비용.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따로따로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서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의사가 대략적인 금액을 말했어요. 서윤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티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숨길 수가 없었어요. 매달 나오는 하사 월급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의사가 자리를 뜨고 나서 서윤은 복도 창가에 잠시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병원 주차장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차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각자의 무게를 안고 이 병원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창문 유리에 이마를 살짝 기댔어요.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지금은 좋았어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비, 수술 비용. 하나도 쉬운 것이 없었어요. 하나도 서윤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무너지면 안 됐어요. 아직 병실 안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서윤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서윤의 얼굴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걱정도 두려움도 흔들림도.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그냥 따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윤이 들어오자 다시 웃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 별거 아니래. 잘하고 있다고. 서윤은 침대 옆에 다시 앉아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병실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스르르 감았어요. 서윤은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살이 빠져 더 작아진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을 보고 있으면 마음속 어딘가가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었어요. 지금 서윤이 어머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서윤은 알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은 동이 트기도 전에 눈을 떴어요. 잠을 깊이 자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손이 자꾸 떠올랐어요. 의사가 말한 골수 이식 비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윤은 천장을 바라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두운 생각은 몸을 움직여야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서윤이 오래전부터 터득한 방법이었어요. 훈련복으로 갈아입고 연병장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코끝을 찌를 만큼 차가웠어요.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서윤은 다른 대원들보다 일찍 나와 혼자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운동화 바닥이 연병장 바닥을 규칙적으로 두드렸습니다. 숨이 가빠질수록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시작되기도 전이었어요. 행정실 쪽에서 부사관 하나가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윤을 찾는 눈빛이었어요. 한서윤 하사, 대장님이 지금 당장 조사실로 오라고 하십니다. 조사실이라는 말에 서윤의 발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조사실은 군 내부에서 징계나 사고 처리가 있을 때 불려가는 곳이었어요. 평소 대원들이 드나들 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땀이 식기 시작하면서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조사실 문을 열자 부대 대장 장태훈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40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에 반듯한 군복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 한 묶음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 고소장처럼 보이는 문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차려 자세를 취하고 섰어요. 장태우는 서류를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시장 골목에서
민간인 폭행 사건이 있었지. 신고가 들어왔어. 서유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알아챘어요. 그날 새벽 일이었습니다. 그 문신 남자들이었어요.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현역 군인이 이유 없이 민간인 2명을 제압하고 폭행했다는 거야. 고소장도 이미 접수됐고. 서유는 21번 골랐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날 상황은 달랐습니다. 제가 먼저 폭행한 것이 아니라 노인을 폭행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제지한 것입니다. 현행범 제압이었습니다. 장태우는 서윤의 말을 듣고 나서도 표정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한 장 넘기며 말했어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증거가 있어야지. CCTV 영상이든 목격자 진술이든. 서윤은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그날 새벽을 머릿속으로 다시 훑었어요. 가게 입구에도 골목 어귀에도 CCTV 카메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재래시장 골목이었어요. 번듯한 설비를 갖출 형편이 되는 가게가 많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기억을 뒤져도 카메라가 달려있던 자리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오래된 골목이라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상인들이 분명히 목격했을 것입니다. 장태훈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비웃음인지 그냥 표정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상인들 중에 공식 진술 의사를 밝힌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어. 그리고 신고인 측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방산업체 사장이야. 이미 법무팀이 움직이고 있고. 그 말이 조사실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방산업체 사장. 법무팀. 단어 하나하나가 서윤의 귀에 천천히 박혔어요. 단순한 시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힘있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나뉜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서윤은 아무것도 없는 쪽이었습니다. 장태훈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어요. 군인이 민간인 폭행이라 문제가 크겠는데. 징계위원회 열리면 파면까지 갈 수도 있어. 파면.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그 어떤 말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나서지 않았어요. 억울하다고 외쳐봤자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사실을 나왔어요. 복도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대원들이 훈련 준비를 하며 바쁘게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윤과 눈이 마주치는 사람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못 본 척하는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봤는데도 아는 척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이 이미 퍼진 것이었어요. 군 조직 안에서 소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그것도 좋지 않은 소문일수록 더 빨리 돌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밥을 먹던 동기들이었는데 오늘은 복도 반대편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걸었어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어요.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무겁고 답답한 것인지 서윤은 그때 처음으로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잘못된 일을 막은 것이었습니다. 쓰러진 노인을 일으켜 세웠고 오물을 닦아주었고 마지막 남은 돈까지 쥐어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서윤은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로 가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탈의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아무도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서윤은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어요. 무릎 위에 팔을 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하면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서윤은 그날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연병장에서 훈련 시작을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눈을 떴어요. 천천히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탈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있었으니까요. 서윤은 연병장을 향해 걸어갔어요. 반듯한 걸음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걸음이었어요. 그것이 지금 서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징계 이야기는 부대 안에서 조용히 번지고 있었고, 서윤은 그 사실을 모른 척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어요.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밥을 먹었고 잠을 잤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어요. 자려고 누우면 천장만 바라보게 되는 밤이 늘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손이 자꾸 떠올랐고 조사실에서 들었던 파면이라는 단어가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주말 외출이 허락된 날이었습니다. 서윤은 부대 정문을 나서자마자 남자친구 강도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잠깐 볼 수 있냐고 했습니다. 도현은 바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늘 그랬습니다. 서윤이 연락하면 도현은 빠르게 답했어요. 오래 사귀면서 그게 당연해졌지만 요즘 들어 그 빠른 답장 하나가 서윤에게는 작은 위안이 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대 근처 작은 공원에서 만났어요. 벤치가 몇 개 있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늦가을이라 나뭇잎이 거의 다 떨어진 상태였어요.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회색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제법 차가웠어요. 도현은 서윤보다 먼저 나와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반겼어요. 그런데 서윤의 얼굴을 보자마자 도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챈 것이었어요. 오래 사귄 사람은 그런 것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의 얼굴에서 읽어냈어요. 무슨 일 있어? 도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윤은 잠깐 말없이 벤치에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시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서윤은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대에서 고소를 당한 것, CCTV도 없고 목격자도 나서지 않는 것, 상대가 방산업체 사장의 아들이라는 것, 파면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의 골수 이식 이야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말했어요. 말하는 내내 서윤은 목소리를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사실만 말하려고 했어요. 감정을 얹으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도현은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어요. 서윤이 말하는 동안 눈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이 다 말하고 나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바람이 공원 안으로 불어왔습니다. 낙엽 몇 장이 발밑을 굴러갔어요. 서윤은 그 낙엽을 잠시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하자. 도현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런 상태로 너랑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군에서 잘리면 백수고 엄마 치료비도 막막하고 나 지금 너한테 짐밖에 안 돼. 서윤의 목소리는 끝까지 담담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말끝에서 살짝 흔들렸습니다. 서윤 자신도 느꼈을 거예요. 애써 눌러온 것이 말끝에서 조금 새어나온 것이었습니다. 도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원 건너편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도현은 그걸 바라보다가 천천히 서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해. 서윤이 먼저 말했어요. 자신이 짐이 될까봐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감당하다가 도현이 지쳐버릴까봐 그게 더 두려웠어요. 도현은 잠깐 서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후회는 내가 할게. 그래도 난 내 편이야. 짧은 말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거창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하게 조용하게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서윤의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박혔어요. 내 편이라는 말. 요즘 들어 그 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서윤은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부대에서 시선을 피하던 동기들, 나서지 않는 목격자들, 힘 있는 쪽 앞에서 조용히 물러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이 사람만은 내 편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서윤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꾹 눌렀어요. 눈을 깜빡이며 하늘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울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울 것 같았으니까요. 도연이 슬며시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쥐었어요. 서윤도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공원 안에는 바람 소리와 낙엽 구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서윤이 먼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연은 그 옆에 나란히 걸었어요. 공원 출구를 향해 걷다가 서윤은 잠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낮게 말했어요. 고마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윤 옆에 섰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공원을 나와 갈림길에서 두 사람은 헤어졌어요. 서윤은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면서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바람이 등을 밀어주는 것 같기도 했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야 서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소매로 눈가를 한번 닦았어요. 빠르게 아무도 모르게. 버스가 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숨을 고르고 버스에 올랐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유리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원 쪽 방향으로 도연이 아직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이내 사라졌어요. 서윤은 창밖에서 눈을 걷었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징계도, 어머니 치료비도, 결혼도.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조금 전보다는 숨이 쉬어졌습니다. 내 편이라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그것만큼 큰 것이 없다는 걸 서윤은 그날 버스 안에서 조용히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도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한번 집에 오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릴 겸 밥이나 같이 먹자고 했어요. 서윤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말한 지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시댁 식사라니 타이밍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래도 오라고 했어요. 서윤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의 집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오래된 2층 집이었습니다. 담장을 따라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는데 가지 끝에 감이 두세 개 달린 채로 겨울을 버티고 있었어요. 서윤은 대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옷매무새를 한번 고쳤어요. 군복이 아닌 수수한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입으려고 신경 쓴 것이었어요. 그래도 긴장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사귀었어도 처음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자리는 마음이 따로 노는 법이었으니까요.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이 열리며 도연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아한 분이었어요. 흰 머리가 조금 섞인 단발머리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행주를 들고 있었어요. 음식을 준비하다가 나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윤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 왔어요? 어서 와요. 우리 도연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온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 말에 서윤은 살짝 놀랐습니다. 진심이 그대로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차리고 꾸민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반가워하는 것이었어요. 서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음식 냄새가 훅 풍겨왔습니다. 갈비찜 냄새였어요. 오래 푹 끓인 것이 분명한 깊고 달콤한 냄새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미 여러 가지 반찬이 올라와 있었어요. 나물 무침, 잡채, 계란찜, 김치.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공들인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서윤은 그 정성이 느껴져서 오히려 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던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으니까요. 도연이 서윤 옆에 서서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곧 오실 거야. 일 끝나고 오시거든.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 앞 의자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국을 떠오시면서 이런저런 말을 건넸습니다. 음식은 잘 먹는지, 군대 생활은 힘들지 않은지, 집은 어디냐고 물었어요. 서윤은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어색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 불편했어요. 그때 현관 쪽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의 아버지, 시아버지가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몸을 반쯤 세웠습니다. 그리고 현관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의 몸이 굳어버렸어요. 현관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회색 점퍼, 작은 키에 굽은 어깨, 그리고 그 얼굴. 틀림없었어요. 그날 새벽 폭우가 쏟아지는 시장 골목에서 문신 남자들에게 멱살을 잡혔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생선 오물에 흠뻑 젖은 채로 손이 떨리던 그 노인이었어요. 서윤이 무릎을 꿇고 오물을 닦아드렸던, 마지막 남은 돈을 쥐어드렸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서윤은 반쯤 일어서다가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앉지도 서지도 못한 채로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려다가 고개를 드는 순간 식탁 앞에 앉아있는 서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의 손이 멈췄어요. 신발끈을 잡은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그날 새벽 골목에서 자신을 구해준 그 군인이었습니다. 생선 오물 범벅이 된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주던 그 젊은 여자였어요. 이 집 식탁 앞에 앉아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만 부엌과 식탁을 오가다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현관에서 걸어 들어오며 말했어요. 아, 그날 그 군인이 자네였군. 그 말에 서윤이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반쯤 들린 몸을 완전히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설마 아버님이 그 생선가게 어르신이세요?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보는 것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영문을 모른 채 물었습니다. 두 분이 아는 사이예요? 시아버지는 식탁 앞자리에 앉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아는 사이가 아니라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 한마디에 식탁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도연은 서윤과 시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서윤과 시아버지 사이에 이런 인연이 있었다는 것을 도연은 그 순간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서윤도 말하지 않았고 시아버지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두 사람 모두 서로가 이렇게 이어져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날 새벽 일을 짧게 이야기했어요. 폭우가 쏟아지던 시장 골목 문신 남자들에게 멱살을 잡혔던 것, 그리고 이 군인이 나타나 자신을 구해준 것. 시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몰랐던 일이었어요. 시아버지가 그날 일을 집에 와서 말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식탁에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번에는 아까와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뭔가 커다란 인연의 실이 엉킨 채로 드러난 것 같은 묘하고 조용한 침묵이었습니다. 서윤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부대에서 고소를 당한 것, CCTV가 없어 해명이 어렵다는 것, 파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때문에 도현과의 결혼도 없던 일로 하려 한다는 것까지 한 번도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어요. 부끄럽거나 숨기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솔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는 말없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저를 내려놓고 두 손을 식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로 서윤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들었어요. 표정을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 안타까워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깊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안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서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시아버지와 도연이 서윤을 차로 바래다 주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 앞에서 잘 들어가라고 인사했어요. 서윤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서윤의 손을 잠깐 꼭 쥐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손의 온기가 많은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시아버지가 운전석에, 도현과 서윤이 뒷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도현은 서윤의 손을 슬며시 잡았어요. 서윤은 그 손을 가만히 받아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밤거리가 지나갔어요. 가게 불빛들이 유리창에 반사되었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말로 정리하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있는 편이 나은 시간이었어요. 서윤의 집이 있는 골목 입구에 거의 다 왔을 때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골목 안쪽을 바라보다가 차 속도를 줄였어요. 서윤도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좁아졌어요. 골목 안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이었지만 알아볼 수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두 남자. 팔뚝에 시퍼런 문신. 그날 새벽 시장 골목에서 노인을 폭행하고 도망쳤던 바로 그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군복 차림의 남자가 한 명 더 서 있었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부대 대장 장태훈이었어요. 차가 골목 앞에 멈췄습니다. 서윤이 먼저 차 문을 열고 내렸어요. 도현도 따라 내렸습니다. 장태훈이 서윤을 보자마자 서류 봉투를 앞으로 내밀었어요. 징계 통보서야. 파면 처리 들어갈 거야.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어요. 마치 당연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처럼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내밀어진 봉투를 바라보았어요. 손을 뻗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손끝이 봉투 앞에서 잠깐 머물렀어요. 문신 남자 하나가 팔짱을 끼며 비웃었습니다. 군인 아가씨, 이번엔 도망 못 가겠네. 각오는 됐어? 다른 남자도 거들었어요.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증거도 없잖아.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는 게 본인한테 나을걸. 그 말들이 골목 안에 기분 나쁘게 울렸어요.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억울함과 분함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이었어요.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옳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골목에서 파면 통보서를 받고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윤의 옆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그냥 두고 보기가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목 입구에 세워둔 차였어요. 시아버지가 천천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차 문을 조용히 닫고 골목 안쪽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걸음걸이가 반듯했어요.
나이든 몸이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시아버지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문신 남자들이 시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은 그냥 나이든 노인이었습니다. 한 명이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뭐야, 할아버지도 데리고 왔어? 이거 완전 가족 나들이네. 다른 남자도 거들었습니다.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노인네는 그냥 집에 가서 쉬세요. 다치기 전에. 조롱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는 말이었어요. 장태훈도 시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노인이었어요. 별다른 관심 없이 시선을 거뒀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말들을 듣고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문신 남자들 앞에 천천히 섰어요. 두 남자를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장태훈에게로 시선을 옮겼어요. 잠깐 골목 안전체를 조용히 훑었습니다. 그 눈빛이 아까와는 달랐어요. 조롱을 받은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수만 명을 지휘해온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강진석이다. 전직 육군 참모 총장이다. 그 한마디였어요. 크게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낮고 또렷하게 말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골목 안에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장태훈이었어요. 멀뚱히 서 있던 그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강진석. 그 이름 석자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온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전직 육군 참모 총장. 자신이 군복을 입기 시작했을 때 이미 전설처럼 불리던 이름이었어요. 현직에서 물러났다 해도 군 안에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장태훈은 자기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서윤도 놀랐습니다. 식탁에서 시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놀랐지만 지금 이 골목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시장 골목에서 생선을 팔던 그 노인이 지금 이 어둡고 좁은 골목에서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구부정하게 보이던 어깨가 지금은 달라 보였어요. 아까 집안에서와도 달랐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는데 서윤이 미처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아까까지 조롱하며 서 있던 문신 남자들의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명이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서 뭐, 그런다고 우리가 쫄 것 같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가 어딘가 떨렸습니다. 스스로도 그게 느껴졌는지 괜히 바닥에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주변을 한번 훑어보다가 동료의 어깨를 툭 치며 낮게 말했습니다. 가자. 두 남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뒤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골목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까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다른 걸음이었어요. 서두르는 게 티가 났습니다. 장태훈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시아버지를 향해 눈길을 한번 보냈다가 걷었어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서 있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다시 이야기합시다. 아까와는 다른 온도였어요. 결론이 이미 정해진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발 물러선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서류 봉투를 옆구리에 끼고 등을 돌렸습니다.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골목에는 시아버지와 서윤, 그리고 도연만 남았습니다. 도연은 긴 숨을 내쉬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숨을 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서윤의 그 표정을 보고 짧게 말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저 자들이 쉽게 물러설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말은 경고이기도 했고 동시에 함께 싸우겠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골목에는 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제 이 싸움이 서윤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그 골목에서 서윤은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날 밤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골목에서 있었던 일은 겉으로는 잠잠해진 것처럼 보였어요. 장태우는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이후로 별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신 남자들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잠잠한 수면 아래에서 뭔가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을 안고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시장 가게에 잠깐 들를 수 있냐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시장에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는 생선가게 앞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전직 육군 참모 총장이었던 사람이 은퇴 후 아버지의 가게를 이어받아 이렇게 매일 아침 칼을 잡고 있었어요.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서윤은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왜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해줬습니다. 아버지의 손때가 배고 추억이 담긴 가게를 그냥 없애버릴 수가 없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였으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서윤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낡은 나무 도마 가게 구석에 걸린 오래된 달력, 세월의 흔적이 배어있는 진열대. 그 모든 것이 시아버지의 아버지가 살아온 흔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시아버지의 방식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남들이 이상하게 봐도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이 들어서자 시아버지는 하던 일을 잠깐 멈추었어요. 앞치마에 손을 닦고 가게 안쪽 의자를 꺼냈습니다. 서윤이 자리에 앉자마자 시아버지가 말을 꺼냈어요. 기다려봐. 곧 올 사람이 있어. 말뜻을 채 헤아리기도 전에 골목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생선가게 옆 과일가게 사장이었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조용한 편이라고 알려진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주변을 한번 살피고 나서야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시아버지 앞에 서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채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총장님, 한 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걸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는 USB를 시아버지 손에 건넸어요. 그날 일 저희 가게 CCTV에 전부 찍혔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CCTV. 그날 새벽에 모든 것이 찍혀 있다는 것이었어요. 증거가 없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작은 USB 안에 그날의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일가게 사장은 천천히 그날 장면을 설명했어요. 문신 남자들이 먼저 골목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 노인이 가게 문을 열자마자 달려들어 멱살을 잡는 장면. 생선 상자를 뒤엎고 돈가방을 빼앗으려 하는 장면. 그리고 서윤이 골목 안으로 들어와 노인을 보호하며 남자들을 제압하는 장면까지. 그 모든 것이 옆 가게 CCTV 화각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었어요. 서윤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꾹 눌렀어요. 그날 새벽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억울함 속에서 버텨왔는지 그 작은 USB 하나가 한꺼번에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물었어요. 영상 확실합니까? 과일가게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합니다. 화질도 괜찮아요. 다 나옵니다. 그리고 잠깐 머뭇거리다가 덧붙였어요. 총장님께 진 빚이 많습니다.
몇 해 전에 이 골목 재개발 문제 때 총장님이 아니었으면 저희 가게들 다 날아갔을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게 당연한 일인데 너무 늦게 용기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일 가게 사장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잠깐 쥐었습니다. 말 대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과일 가게 사장이 돌아가고 나서 가게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시아버지는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날 새벽에 자니가 한 행동 말이야. 나는 아직도 생생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망설이지 않았지. 오물범벅이 된 나를 무릎 꿇고 닦아주고 마지막 남은 돈까지 쥐어줬어. 그 마음이 쉬운 게 아니야.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 보기 쉽지 않아. 서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칭찬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냥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못 본 척할 수 없었던 것뿐이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로 너무 크게 봐주십니다, 아버님. 오히려 제가 민망합니다. 시아버지는 서윤의 그 말을 듣고 잠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 그날 골목에서 아무도 안 나왔잖아. 문틈으로 다 보면서도 자네만 나왔어. 서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 가만히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말이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부담스럽다는 마음과 그 말이 고맙다는 마음이 한꺼번에 뒤섞였어요. 시아버지는 USB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쥐었어요.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큼 작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는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USB를 쥔 채 일어섰어요. 그리고 가게 밖으로 나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흐린 날이었어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잠깐 그 하늘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어요. 이제 이야기를 끝낼 때가 됐군. 혼잣말처럼 들렸지만 서윤에게도 들렸습니다. 짧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 눌려있던 진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서윤은 시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조금 흔들렸어요. 시장 골목의 아침 장사 준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생선 상자를 나르는 소리, 채소를 정리하는 소리, 어디선가 국물 끓는 냄새. 이 골목에서 매일 반복되는 소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소리들이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시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시아버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 나무 도마 앞에 섰어요. 칼질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규칙적이고 단단한 소리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사람의 소리 같았습니다. 서윤은 시장 골목을 걸어 나왔어요. 발걸음이 며칠 만에 처음으로 가벼웠습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이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서윤은 다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USB 하나가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영상을 군 내부 감찰 기관에 직접 전달했어요. 수십 년간 군에 몸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전달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연락해야 효과가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단순히 영상 하나를 넘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상과 함께 그날 새벽의 정황, 방산업체와 부대 대장의 연결, 골이 그동안 묻혀있던 군 내부의 문제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CCTV 영상 안에는 거짓말이 없었어요.
문신 남자들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다는 것이 영상 한 컷 한 컷마다 명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서윤이 가해자가 아니라 노인을 보호한 것이라는 사실이 화면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군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방산업체 측에서 쌓아 올린 진술들이 하나씩 무너졌어요. 처음에는 큰 소리를 쳤던 사람들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태우는 결국 직이 해제되었어요. 방산업체 측과 오래전부터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윤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훨씬 더 오래되고 깊은 비리가 숨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작은 USB 하나가 그 모든 것을 건드린 셈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서윤에게 복직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서윤은 그 통보를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탈의실 아니었습니다. 손에 쥔 서류를 내려다보았어요.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긴 했는데 한동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날들이 있었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막막했던 새벽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벽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주저앉았던 게 바로 이 탈의실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복직 통보를 받아 쥐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손등으로 닦았지만 계속 나왔어요. 억지로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그냥 두었어요. 이 정도는 울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것이었으니까요. 한편 시아버지는 서윤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 쪽에 조용히 손을 내밀었어요. 직접 나서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연이 닿았던 의료계 사람들을 통해 조심스럽게 연결고리를 만들었어요. 골수 기증자를 찾는 일이 그토록 어려웠던 것은 단순히 적합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보가 충분히 닿지 않아서이기도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연결을 도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골수 기증 의사가 있는 적합한 기증자가 나타난 것이었어요. 혈액형과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가 모두 맞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식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성공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들으며 전화기를 꼭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목구멍이 막혀서 고맙다는 말도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술날이 왔어요. 서윤은 수술실 앞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도연이 옆에 있었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함께였습니다. 네 사람은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수술실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하얀 복도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깔려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도연은 서윤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또 골랐어요.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것처럼 이것도 버텨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수술은 오래 걸렸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해가 기울었다가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가끔 간호사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네 사람은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마침내 수술실 불이 꺼지고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수술 잘 됐어요. 경과 지켜봐야겠지만 좋은 신호입니다. 그 말이 복도에 떨어지는 순간 서윤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도연이 얼른 옆에서 붙잡았습니다. 서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리를 죽이며 울었어요. 한동안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손 하나가 서윤의 어깨에 얹혔어요. 시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말없이 그냥 얹어두었어요. 무거운 손이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서윤은 그 손의 무게를 느끼며 계속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눈가를 닫고 있었어요.
도연은 서윤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그 복도에 서 있는 네 사람이 이미 가족이었어요. 며칠 뒤 어머니는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수술 전에는 늘 차가웠던 손이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손을 잡고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먼저 웃었습니다. 왜 울어? 좋은 일인데. 그 말에 서윤은 더 울었어요. 어머니도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손을 잡고 그냥 울었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잡은 손만으로 충분했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처음 보는 분들인데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어머니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됐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오후의 따뜻한 빛이 침대 위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태어나던 날 병원 문을 나서며 바깥 햇볕을 온몸으로 받았어요. 오랫동안 형광등 아래에만 있던 사람이 자연 햇살을 맞는 얼굴이었습니다. 서윤은 어머니 옆에서 팔짱을 끼고 걸었어요. 두 사람의 발걸음이 오랜만에 나란했습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었어요. 서윤과 도연은 결혼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이 아니었어요. 가족들만 모인 작고 소박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식이 시작되기 전에 시아버지가 조용히 서윤 옆에 섰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팔을 내밀었어요. 버진로드를 함께 걸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잠깐 굳었어요.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떠난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시아버지가 말없이 채워주는 것이었어요. 서윤은 눈물이 나려는 것을 꾹 참으며 시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었어요. 걸으면서 웃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웃음이 먼저 나왔어요. 그런 날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뒤 온 가족이 바다로 낚시를 떠났어요. 시아버지가 먼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멀지 않은 바닷가 방파제였어요. 파도 소리가 나직하게 들렸습니다. 시아버지와 서윤이 나란히 낚싯대를 들이웠어요. 옆에는 남편 도연이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낚싯대 끝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파도가 방파제를 부드럽게 적셨습니다. 갈매기 한 마리가 낮게 날아 지나갔어요. 시아버지가 낚싯대를 들이운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기가 통 안 무네. 서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아버님. 오늘은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그 얼굴에 조용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서윤도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그날 새벽 폭우가 쏟아지던 시장 골목이 떠올랐습니다. 생선 비린내, 차가운 빗물, 떨리던 노인의 손. 그 새벽에 서윤이 한 선택이 이 자리까지 이어진 것이었어요. 망설이지 않았던 그 한 걸음이 이렇게 긴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서윤의 얼굴에 평온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웃음이었어요.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